잘 생각해 보시면 UAE랑 사우디 같은 경우는 방공 시스템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지 않으세요? 원유 시추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이잖아요. 이런 검증되지 않았던 한국 방공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얘기는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반증을 합니다. 네, 오늘 유한타증권에 이제 방산 AI 로보틱스 담당하신 애널리스트님 나와주셨는데, 올 한 해 가장 뜨거웠던 섹터라고 한다면 뭐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상반기 올해 전체적으로는 조방원 전력기기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방산 굉장히 뜨거웠다가 좀 저정 겪었다가 요즘에 또 다시 뭐 좀 타오르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일단은 방산 섹터 전반적인 점검부터 한번 가볍게 한번 해주신다면요. 올 한 해는 정말 이제 역사적으로 봐도 이제 방위산업 주가들이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흐름 자체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상반기까지 이런 견조한 흐름 나타냈고 9월달까지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당연히 이렇게 상승세가 있으면 당연히 하락세도 있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방위산업 기업들이 워낙 좋아졌고 그 기업을 보는 투자자들의 시선 자체의 기준이 워낙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연말 연초 같은 경우는 이제 방위산업은 공무원들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제 분야다 보니까 그런 공무원들의 어떤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우리 방위산업도 같이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다. 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방위산업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방산 섹터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그러면 좀 어떤 것들이죠? 저는 단연코 이제 신규 수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된 부분이 올 한 해 방산 기업들에서 유일하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규 수주에 대한 흐름들이 내년부터 견조하게 올라오면서 결국에 이런 신규 수주들은 2028년, 2029년에 어떤 이제 기업의 성장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같이 좀 살펴보시면은 좀 성공적으로 잘 이제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해나 에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주가 올해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럼 폭발적인 상승을 이끈 실질적인 요인은 뭐였고, 이 실질 성장과 안보 리스크의 상관관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포인트를 너무 잘 짚어주셨는데요. 단연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더 높은 주가 상승세를 보였던 이유는 단연코 EPS 성장, 즉 실적 성장이죠. 보통 저희가 주식을 계산을 할 때 멀티플 곱하기 그리고 이제 뭐 각종의 지표들을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멀티플은 이제 말씀하셨던 안보 리스크와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오늘날 안보 리스크가 극대화가 되면은 내일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무기 수주로 이어질 것이고 그 무기 수주들은 내일 모레 실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런 이 안보 리스크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멀티플과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되겠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은 이전에 받았던 어떤 2022년도 폴란드 계약 수주가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생각보다 이익 성장치가 투자자들의 기대치보다 높았다. 그런 흐름 속에서 올해 기록적인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안보 리스크가 안정화될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방산주 투자 심리에 당연히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내년에 러우 전쟁 종료될 가능성도 당연히 있으니까 올해 뭐 종료는 안 됐지만, 물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속적으로 언급했었던 어떤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사실 이제 글로벌 평화 관점에서 보면은 참 긍정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이 방산 기업들을 보셨을 때는 일부 좀 우려가 공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우리 이제 경주에서 열렸던 에이펙 행사에서도 말을 했었지만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8개의 분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쟁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 8개 분쟁 중에 5개의 분쟁이 재점화됐더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안보에 기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분쟁 지역들은 분쟁 지역 나름대로의 어떤 역사, 민족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협의서 이렇게 문장 하나, 종이 하나로 해결될 이슈는 아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렇게 다시 재점화되는 흐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러우 전쟁이 어떻게 보면 가장 또 말씀하셨던 또 뜨거운 이슈 감자 중 하나겠죠. 러우 전쟁도 계속해서 이제 종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관련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입장 그리고 러시아의 입장 이 양측 간의 의견 합치가 되지 않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EU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러우 전쟁의 종전에서 한 발 빠져야 되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도 계속해서 있는 상태이고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수세에 몰렸지만 오히려 EU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까지 해나가면서 러우 전쟁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안보 리스크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긴장도가 유지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제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당장은 이제 평화 이벤트라고 저는 이제 워딩을 하는데, 평화 이벤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뭐 태국과 캄보디아에 압박을 해서 뭐 휴전 합의안을 이끌어냈더라라고 하더라도, 사실 태국하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 분쟁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거의 10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 국경 분쟁부터 해가지고 당시 이제 식민지 시절 이제 프랑스의 주도하에 영토가 깔끔하게 나뉘지 않았고, 그러고 이래서 되게 역사 깊은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졌던 건데, 이런 것들이 물론 오늘은 우리가 잘 지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일 돌이켜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꼭 지켜지리란 보장이 없다. 한마디로 다 한국전쟁 같은 경우도 사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쟁을 했던 기간보다 휴전 합의 기간이 훨씬 더 길었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비슷하지만 조금 더 추가적인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보면,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2년도였나요? 벌써 한 3년 정도 됐고, 그리고 작년과 올해 굉장히 이제 분쟁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근래 보기 드물게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뭐 크던 작던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 그럼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냐, 그럼 줄어들 것이냐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엄청 더 늘어나기보단 그래도 조금 줄어드는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아까 전에 EPS랑 멀티플 얘기해 주셨는데, 방산주가 만약에 이게 당연히 이제 주가가 실적이 좋아서 오른 것도 있겠지만, 러우 전쟁이 없었다면,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사실은 지금 주가까지 오를 수는 없었던 거잖아요. 정고점까지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전쟁이 계속 더 늘어나면 당연히 주가 오를 수 있겠는데, 지금보다는 좀 줄어드는, 뭐 계속 일어나겠지만 분위기로 감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어떤 슈퍼 경영분이 아니 전쟁이 이제 많이 일어나서 방산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줄어드는 추세로 가도 오르면, 그럼 뭐 전쟁이 일어나도 오르고 전쟁이 떨어져도 오르고, 그런 주식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슈퍼게이미 분의 어떤 인사이트에 대해서 네.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러우 전쟁이 없었다면 이라는 가정하에서 생각을 해보면, 단연코 이제 유럽발, 흔히 이제 폴란드 쪽에서 이렇게 대형 계약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 3월달 그리고 이제 5월달에 EU가 재무장을 선언을 했고, 그리고 나토가 GDP 5%까지 국방 예산을 증액하겠다라고 네. 이제 선언을 한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어떤 재정 패키지까지 이제 동원이 되는 그런 이제 중장기 정책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러한 흐름들이 사실은 거의 이제 시클리컬 산업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냉전 이후에 근 30년 만에 처음으로 방산 기업들의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러우 전쟁을 토대로 보니 과거에 냉전 이전에 도입했던 무기들이 발사를 안 하고 폭탄이 터지질 않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지정학적 이슈에 있어서 물론 이런 지정학적 분쟁 요소들이 그냥 없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결국 방사는 대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는 또 합의안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방사는 무조건 선제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이거는 투자를 해야 되는 흐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것들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분쟁이 더 늘어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뭐 사실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분쟁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어떤 무기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한 흐름 나타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한국 방산 기업들의 어떤 생산력, 흔히 저희 캐파라고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은 올해보다 투자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이제 보고서에서 언급하시던데,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인가, 아니면 산업의 구조적 변화 때문일까요? 첫 번째가 주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를 올랐던 배경을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저희 작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분쟁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그간의 수출 실적은 거의 전무하던 상황에서 폴란드 물량들이 대규모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이런 수출 실적에 엄청난 성장률을 보였거든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높은 기저, 그러니까 베이스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난이도는 분명히 올라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기업이 실적에 대한 기저 부담 안고 있는데, 과거의 높은 성장이 오히려 내년 성장률은 낮아 보이게 만든 착시 효과, 요거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식을 보는 관점에서 그간 받아놓은 수주, 어떤 유럽발 수주라든가 중동발 수주로 인해서 단기간에 어떤 실적 성장률이 더 확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제한적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 한 가지 가장 뜨거운 이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은 결국에는 신규 수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신규 수주에 대해서 무기 수요가 지속되고 확대되는 만큼 한국 방산들에 대한 신규 수주는 지속될 것이고, 이러한 신규 수주들은 결국에 2028년, 9년에 다시 한번 실적 성장률의 확대로 이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부터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안보 리스크가 특정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는 다극화 시대, K방산이 누리는 좀 반사 이익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방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무기 체계 같은 경우는 내가 이 국가에서 처해 있는 위협에 따라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연구 개발을 하고 양산 계획을 잡는 게 기본적인 어떤 방산 국가들이 이제 무기 체계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 다극화 시대라는 것, 그리고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했다라는 것에서 결국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무기 수요는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진국 대비해서 이제 후발주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후발주자한테까지 수혜가 오는 흐름, 그로 인해서 지금은 더 이상 한국 방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무기 체계가 우수하다라고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이런 동시다발적인 수요들이 한국 무기 체계들이 굉장히 우수하대라고 먼저 찾아오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방산 기업들의 중장기 성장 동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 국가들이 오랜 군축기를 끝내고 대규모 국방 예상 증액을 예고한 것이 K방산에 미친 이제 앞으로의 파급력은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방산 시장은 절대 글로벌 국방 예산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 예산이 마련이 되고 그 안에서 무기 획득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약 30년 만에 군축기를 마치고 우리가 대대적으로 재무장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10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러프하게나마 이제 발표했고 거기에 따른 4년간 사용될 자금 계획까지 발표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유럽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바이 EU라고 해가지고 유럽 자체적으로 스스로 재무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이 폐쇄적으로 닫히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유럽이 처해 있는 위협을 생각해 보면은 러시아의 위협이 가장 클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전시 생산 체제에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흔히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지금 수출하고 있는 뭐 자주포, 전차, 장갑차 이런 재래식 무기들에 대해서는 생산량이 유럽 대비해서 적게는 뭐 대여섯 배, 많게는 10배, 20배 이상 확대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의 생산력은 반드시 가져가야 될, 어떻게 보면 EU 입장에서는 그냥 한국 방산은 동반자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 거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론이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EU가 자체적으로 방위산업 기반을 만들어서 자체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그 흐름 속에서 결국에 이제 한국 기업들의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신규 수주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유럽 얘기했으니까 2026년 초 집행돼 1,500억 유로 규모의 세이프 프로그램 자금이 그러면 한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수주로 연결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세이프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1,500억 유로의 대출 프로그램, 초장기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EU 입장에서는 역내 방위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국가들끼리 공동 조달을 하고, 그리고 역내 방산에서 생산된 부품 비중이 65%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명시를 한 상황에서 이런 조건들이 지켜질 시 우리가 대출을 해주겠다, 무기 획득에 있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계속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한국 방산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EU의 어떤 동맹국에 한해서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역외 조달 비중을 65%까지 확대해주겠다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단 현지 생산이 포함될 시.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EU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폴란드, 루마니아 같은 경우와 같이 한국 방산 기업들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기업들의 기술 이전을 받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공장 현지 생산 투자를 받고, 거기서 생산된 무기 체계들을 반대로 EU 쪽에 수출하는 그런 흐름 속. 그래서 폴란드랑 루마니아는 단순하게 무기 획득뿐만이 아니라 그 내부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전체 세이프 자금의 40% 신청했다고 하던데, 이 국가들이 그러면 유럽 내 방산 보호주의를 뚫고 한국 무기를 계속 살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제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일단 한국과 EU 간의 양자 간의 협의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의향서를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결론이 나오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폴란드랑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어떤 기술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적극적으로 기술 이전을 해주고 현지 투자를 진행하는 한국 방산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러시아의 점유율 하락이 한국 방산 기업의 시장 확대 주는 그럼 실질적인 기회랑 가장 큰 경쟁 우위는 뭘까요? 일단은 러시아는 이제 제가 이 자료에서는 1991년부터 2022년까지 냉전이 끝나고 러우 전쟁 이제 시작 전까지 글로벌 무기 수출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은 미국이 약 40%, 그리고 러시아가 약 2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굉장히 높았군요. 네,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게 2023년, 2024년으로 넘어가면서 5%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러시아가
러시아가. 네. 근데 현재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기 수요는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 빈 공간은 누가 채우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로부터 가장 무기를 많이 수입했던 지역들을 잘 살펴보면 보통 이제 인도, 뭐 중국, 뭐 이집트, 베트남 같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은 저희의 시장이 아니라고 네.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현재 이집트, 인도, 베트남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러우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한국 방산 기업들이 수출을 하기 시작했던 지역들이죠. 러시아의 빈 공간을 한국이 먹고 있는 거네요. 네, 채워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 빈 공간은 현재 중국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 채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러시아의 공백 자체가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는 구조적인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러시아가 앞으로 종전을 하고 다시 무기 수출 시장에서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러우 전쟁이 중간중간 생중계 내면서 봤죠. 아, 러시아의 무기 체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우수하지는 않구나. 그리고 이제 한국 방산 기업들의 또 강점이 뭡니까? 이제 유지 보수를 굉장히 잘해주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도입이 되고 나면은 이 무기 체계의 수명은 기본적으로 30년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의 오랜 충성 고객들이 한국의 충성 고객들이 되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이제 4강이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까지인 거잖아요. 나머지 기타 국가 합쳐 있는 건데 중국은 이 기타에서도 높은 건가 아니면 중국이 굉장히 낮은 건가요? 중국은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렇게 유의미하게 차지한 지역들은 뭐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4강 지역들 아니면 뭐 플러스 뭐 이스라엘 같은 지역들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중국이 굉장히 다방면에서 세계에서 이제 탑을 달리는데 이 무기 수출에서는 순위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낮은 게 중국이 일부러 해외에는 무기는 특별히 수출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기 측면에서는 중국이 좀 세계적으로 경쟁 우위나 이런 게 좀 약해서 안 되는 건가요? 중국의 무기 경쟁력이 낮다라고 보는 건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어떤 이제 방위 산업이 발전했던 흐름 자체가 제가 정확하게는 이제 기간은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역사가 깊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가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도 굉장히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앞으로의 중국의 무기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 사실은 이 무기 수출을 위해서는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소련제 무기에 많이 의존했던 지역이고요. 그렇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도 방위 산업 기반이 발달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해본 실전 경험 레퍼런스가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 검증을 해나가면서 확대해나가는 흐름.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중국의 무기 체계를 수입을 하면은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안 보세요? 좋아지겠죠. 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외교 관계도 같이 해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진영은 그러면 러시아랑 중국이랑 북한 또 같은 이 진영들 있잖아요. 어디가 어디 속해 있는 건가요? 뭐 러시아, 북한, 중국, 뭐 이란 그리고 뭐 알제리 뭐 이런 스탄 지역들 있잖아요. 뭐 그런 지역들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신뢰도 하락이 또 한국 방산 점유율 확대에 긍정적이라고 이 보고서에서 분석하시던데 그 이유는 제3국들이 미국 대신 한국 무기 선택하는 결정적 이유는 뭔가요?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저의 앞선 좀 데이터나 어떤 이제 정황상으로 봤을 때 그냥 제가 추론해 본 바인데요. 자, 현재 미국이 그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의 우방국들이죠. 이 국가들이 미국한테 가장 받고 싶은 무기가 뭘까요? 전투기 중에 F-35라고 하는 기종이죠. F-35 기종, 이런 전투기 기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하드웨어 기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안 되면은 전투기가 깡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줄 것이라는 미국과의 상호 신뢰가 기반이 되는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트럼프 2.0 행정부 들어서면서 이런 신뢰 기반이 조금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F-35를 도입함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라고 이제 보는 흐름 시각들이 나오고 있고 그 속에서 저희가 KF-21이라고 하는 4.5세대 차세대 전투기를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라매였나요? 네, KF-21 보라매죠. 물론 지금 F-35랑 KF-21이랑 정확하게 포지셔닝하는 부분이 다르긴 합니다. 다만 이제 KF-21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향후 뭐 5세대, 6세대까지 타겟팅하고 나온 전투기이고 그로 인해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미국의 F-35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흐름. 그리고 또 하나가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 전통적으로 F-35 전투기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우리 F-35 쓰면 안 될 것 같은
같은데 라는 의견이 합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유럽은 어떻게 하냐. 전투기 그들도 갖고 있습니다. 뭐 유로파이터라고 하든지 라팔 뭐 이런 전투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전투기들을 F-35를 대체하는 데 활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기존의 유럽과 미국의 전투기를 또 많이 썼던 우리 중동 지역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한적인 세파 안에서 이 중동 쪽으로 납품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인도 대수 자체가 좀 줄어들고 이 빈 공간을 그럼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채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흐름. 이러한 흐름들이 뭐 제가 전투기에 국한해서만 말씀드렸지만 뭐 방공 시스템이라든가 뭐 각종 재래식 무기들도 같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그럼 글로벌 무기 수출 점유율은 옛날 데이터긴 한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는 이제 이 점유율을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냐면 글로벌 100대 방산 기업들 방산 매출의 합계를 보고 있는데 그게 2024년 기준으로는 대략 이제 6천억 달러 정도. 네, 한화로 지금 생각해보면 약 이제 1,000조 원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한국 주요 방산 4사들의 어떤 내수 매출, 그러니까 방산 매출들을 조금 합산을 해보면 20조 원이 아직까지 채 안 됩니다. 이렇게 성장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는 2% 내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글로벌 이제 스톡홀름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도 2% 내외로 조금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 앞으로 이런 한국 무기들의 어떤 수출 성장이 지속되고 이런 한국 무기들이 많이 깔리게 되면은 무기가 단순하게 수출이 됐다, 배치가 됐다, 실전 배치가 됐다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더 중요한 게 운영 관리죠. 부품 수급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사용될 미사일이라든가 탄도 있어야 되고 이런 한국형 발사 체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런 단순하게 무기 도입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O&M에서 오는 그런 추가적인 점유율도 이제 획득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생각을 해보시면 내수 방산도 커집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도 내년에 대폭 성장을 합니다. 내수 쪽도 커지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점유율 1%, 2% 추가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대부분 수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수출 실적의 업사이드가 여전히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그 근거는 이제 말씀드린 이런 러시아의 이 19.1%, 약 20%에 달하는 점유율을 우리가 지금 성공적으로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대되는 그림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2% 정도라면 점유율 수출에서 몇 퍼센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마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전망을 하시겠죠. 당연히 이제 섹터 담당 애널리스트이시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어디까지 침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만약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과거에 저희 주요 고객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UAE, 사우디 혹은 유럽 국가들, 아니면 요즘 중남미 국가들, 아니면 동남아 국가들의 어떤 과거에 이제 무기 도입, 예를 들어 몇 세대 전차를 몇 년도에 몇 대를 도입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30년이 지났네? 지금 가동이 중단됐네? 그럼 이런 것들을 일일이 산출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이 정도가 된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좀 단순하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니까 추정을 해보셨겠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도 구체적으로 추정을 해보시진 않았고요. 저는 희망치로는 향후 10년 내에 5% 이상은 간다.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는 뭐 예를 들어 지금 최근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우디 쪽이랑 좀 대규모 지상방산 쪽에서 계약 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뭐 UAE 같은 경우는 그 한국항공우주의 KF-21 대규모 계약도 체결하려고 하고 있고 유럽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무기 수요 나오고 있고 하다못해 미국에서도 지금 한국발 무기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다 뭐 캐나다 대형 잠수함 사업까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5%라는 가정이 절대로 공격적이진 않다. 오히려 조기 달성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한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국가는 어떤 곳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단연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있고 아직까지도 처음에 기본 계약 2022년에 체결했던 그런 이제 기본 계약 물량들이 다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을 조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단연코 지금 입장에서는 사우디 지역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지금 유럽 지역에서도 상당 부분 지금 논의 중인 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스페인의 자주포를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 뭐 논의 중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방산 기업들의 보이지 않는 힘을 좀 잘 표현해준 사례가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가 서유럽까지 그런 선진국까지 우리가 무기 수출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 두 개 어떻게 보면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업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 기회들이 산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우디와 UAE가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한국의 KF-21이나 LSM에 또 관심 보이고 있는데 중동이 한국 무기를 검토하는 전략적 배경과 중동 시장에서 대형 수주 가시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중동이 한국
한국 무기를 검토하는 네. 이유. 물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이제 LSM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네. MSM이라고 하죠. 저 천궁2, UAE, 사우디, 뭐 이라크 이렇게 중동 3국이랑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물량들이 나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UAE랑 사우디 같은 경우는 방공 시스템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지 않으세요? 기본적으로 원유 시추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폭격당하면 이거를 지키는 방공 시스템의 중요성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검증되지 않았던 한국 방공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납기도 납기겠지만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반증을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천궁2에 이어서 LSM 양산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더 고고도 요격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MSM 이후에 자연스럽게 LSM까지 사업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전투기나 지상방산 체계에 대해서 지금 중동 지역, 특히 사우디나 UAE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유 이외에 뭔가 추가적인 어떤 돈벌이 수단을 마련해보자. 더 이상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지금 내부에서 뭐 유전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뭐 원전 얘기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중동 입장에서도 단연코 나라 자체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한테도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현지 공장 투자를 해줘라. 네.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의 방위산업 기반을 키워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수출을 하고 싶다. 그렇게 가장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을 진행하는 그런 한국 방산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논의 중인 단계이긴 하지만 충분히 중동 쪽 사업 가시성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로스페이스가 그럼 참여 중인 미 육군 자주와 현대화 산업은 과거 실패 사례를 딛고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하나로스페이스가 갖는 시제품의 기동성과 신뢰성 위는 좀 뭐가 될까요? 그 미국 자주포 사업이죠. 이게 일단 단연코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뛰어난 자주포가 무엇이냐, 1등 자주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꼽힐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사거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거리 70km 이상의 자주포를 이제 배치를 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관련된 테스트를 통과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강점 중 하나는 K9과 같이 패키지 수출이 되고 있는 K10이라고 하는 탄약 보급 장갑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약 보급차,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뭐 모형만 본 거긴 하지만 앞에 이렇게 자주포가 있으면은 뒤에 그 탄약을 실은 차가 와가지고 두 차가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탄약을 보급해주는, 한마디로 굉장히 안전하게 탄약을 보급해줄 수가 있겠죠. 뭐 제가 이전 다른 자료에서는 좀 작성을 해놨던 것 같은데, 이제 뭐 BAE 시스템즈에 뭐 관련된 인사 쪽에서 이제 말을 했던 게, 내가 군인 시절에 자주포를 이끌고 전장에 나갔을 때 나는 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내 탄약이 다 떨어져 나갈 때쯤 내가 더 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즉 그렇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탄약을 보급하고 병사들의 안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전쟁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K10 장갑차도 하나의 강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의 지금 탄약 공장, 그 MCS라고 하는 이제 스마트 장약 공장을 또 이제 투자 검토를 하고 있죠. 관련된 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주포 매력도를 한층 더 높이는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라크 군 대표단의 K9 생산시설 방문과 K2 전차 사격 테스트 참관이 실제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은요? 지금 이제 K2 전차 같은 경우는 지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저희가. 일단 지금 이라크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전차가 아마도 그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그 에이브람스 전차라고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 더 이상 유지보수를 안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년 하반기부터 미군이 순차적으로 철수를 하기 시작하죠, 이라크에서. 하지만 이라크는 여전히 어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 전차류를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단연코 K2 전차가 가장 유력한 후보이고, 거기에서 뭐 지속적으로 이라크의 어떤 군 관계자들이 뭐 현대로템의 공장에 와서 실사를 한다던가 이러한 이제 흐름들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곧 어떻게 보면 수주가 좀 임박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들어봤을 때 이제 연구원님은 방산 섹터 내년에 굉장히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추가적인 질문들 더 하기 전에 섹터 담당 애널리스트니까 이제 종목에 대한 언급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럼 어떤 섹터가 지금 탑픽 종목인가요? 저는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이제 한국항공우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좋게 보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역별로, 제품별로 굉장히 다변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신규 수주가 나와도 이상하지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미 뭐 호주 쪽에는 이미 공장 투자를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K9을 일부 조립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레드백이라고 하는 장갑차까지 생산을 할 것이고 근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사실 지금 한국 방산 기업으로부터 수수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들의 공통적인 니즈거든요.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런 경험을 먼저 선제적으로 쌓고 있고 그리고 올해 유증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이런 현지 시설 투자라든가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는 자금까지도 다 마련된 상황이다. 거기다가 자회사들 있죠. 뭐 한화 시스템은 이제 각종 전자장비들, 뭐 KF21에 들어가는 전자장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하다못해 K2 전차에 들어가는 장비도 만들고 있고 한화 오션엔 잠수함을 또 만들고 있죠. 이렇게 굉장히 제품별로 지역별로 다변화된 포트폴리오가 강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요? 사실은 한국항공우주는 주가가 또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보다는 타 기업들 대비해서 저는 지금부터는 한국항공우주의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 중 하나가 물론 수출도 수출이지만 이 KF21이라고 하는 아이템 거의 개발비만 수조 원이 들어간 아이템이죠. 이게 내년부터 양산을 시작을 하고 총 120대 정도 이미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당 저희가 한 1,000억 정도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맞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으나 나온 수주를 바탕으로 한 1,000억 정도를 예상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한국항공우주가 올해 뭐 매출액 기준으로 대략 한 4조 원 정도 나온다라고 예상을 해보면 예를 들어 KF21 10대만 만들면 1조 원 정도겠죠. 그러면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앞으로 국내에서만 봐도 2031년 2년까지 계속해서 더해진다 라고 보면은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은 실적 성장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플러스로 저희가 수출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훈련기 사업 쪽에서 로키드 마틴과 컨소시엄을 이뤄서 가장 좀 유력한 후보군으로 하나 떠오르고 있고요. 여기다가 앞에 수주했던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리고 폴란드 FA50 물량까지 내년, 내후년 이게 또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중동 쪽 이제 순방을 다녀오면서 뭐 UAE KF21이라든가 뭐 이집트 FA50 물량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논의되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신규 수주에 대한 잠재력도 매우 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뭐 4분기부터 앞으로 2027년, 8년까지 가장 YY로 큰 폭의 성장을 거두면서 우리가 한국항공우주가 그동안 달성하지 못했던 어떤 EPS 성장까지도 우리가 달성해 볼 수 있는 어떤 이제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